자, 페이지 406페이지죠. 4번.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 그죠? 그죠? 담보되는 채권이라는 뜻인데 1번 금전 채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가격만 기재할 수 있다면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우측에 맨 위에 2번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 개라도 상관이 없고 3번 조건부 기한무고처럼 미래의 채권에 상관이 없고 불확정 채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 제가 계속 상관이 없다 그랬죠. 결론은 뭐예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죠? 금전 채권일 필요도 없고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 여러 개라도 상관이 없고 미래에도 상관이 없고 불확정에도 상관이 없어. 그죠? 따라서 이러이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은 뭐 불가능하다, 무효다. 그럼 무조건 다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특별한 뭐가 없어요? 제한이 없는 거죠. 그다음 우측 3번 저당권에 효력해서 1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1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이 설정되면 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요 채권의 범위예요. 첫째, 1억 원금 원본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겠죠.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도 담보가 될 거고요. 그뿐만 아니라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것이고 또 갑이 제때 돈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연 손해금, 지연 배상금이 발생했다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것이고 또 갑이 돈을 안 갚는 바람에 을이 경매했어요. 실행 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겠죠. 여기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해요. 지연 배상금이나 실행 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돼요.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혹시 저당권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맨 근저당권밖에 없죠. 은행에서 대출받아도 뭐예요? 근저당.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은 쓰이지 않습니다. 주로 쓰이는 것이 근저당이에요. 저당권은요,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쓸 수가 없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금액이 막 꾸물꾸물 늘어나요. 1억이라고 설정되어 있지만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을은 1억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막 붙으니까 2억도 될 수 있고 3억도 될 수 있고 4억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근저당권은 좀 이따 하겠지만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한도 금액보다는 뭐죠?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문제점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쓰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너무 안 쓰기 때문에 너무 커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라고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커지는 걸 막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이거를 써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 하지 못해요? 막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기억할 것만 정리드리면 저당권은 금액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요? 1년분만 담보한다고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저당권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무제한이어서 금액이 커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뭐 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근데 하단의 목적물의 범위는 넘겨보시면 1번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되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 부합이 안 되면 뭐죠?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요 1층 건물에 2층으로 증축이 됐어요. 그러면 중축된 부분까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여부는 뭐 가지고 판단해요?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 가지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합합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1층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2층에도 미치기 때문에 경락이는 1층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2층에 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것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게 되면 이때는 뭐 하지 않습니까?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2층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락이는 1층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고요. 2층에 대해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됐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만 따집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아요. 증축된 부분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저당권 설정 전에 증축됐는지 후에 증축됐는지 그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요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뭐 하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예요. 따라서 만약에 부합됐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든 안 됐든 2층까지 저당권력이 미친다. 이게 뭐죠? 판례가 되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 2번 과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자는 과실을 갖지 못해요. 다만 과실을 수취하고자 한다면 목적물을 압류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목적 토지 위에 뭐가 나오죠? 건물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이 저당권은 어디에는 미치지 않아요? 건물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돈을 안 갚으면 뭐만 경매하겠어요? 토지만 경매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을이고 건물 소유자가 갑이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졌으니까 뭐가 발생하게 되죠?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저번 주지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언제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다면 그때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나대진 상태에서 을 앞으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신축했다면 물론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자니까 뭘 경매하게 돼요? 토지를 경매하게 되고요. 그러면 병이 경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갑은 뭘 취득하지 못하죠?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겠죠. 왜요?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기 때문에?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건물은 철거당하게 됩니다. 꼭 그래야 되느냐 이거예요. 꼭. 이러면요. 채무자인 갑은 완전 망하고요. 그죠? 땅은 경매돼서 날렸고 건물은 뭐죠? 철거돼서 날릴 거고 그죠? 또 토지 저당권자도 이런 상태에서 토지만 경매하면 땅값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365조에 가지고 이런 말이 나왔죠. 저당 지상의 건물에 대한 뭐죠? 경매 청구권이라 나옵니다. 읽어보지는 않을 거고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토지만 경매하는 것이 FM이지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토지 저당권자인 을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싹 경매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경매하면 뭐 받겠어요? 제값을 받겠죠.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할 필요가 없겠죠. 다만 주의하실 것은 어차피 이 사람은 토지 저당권이기 때문에 일괄 경매하더라도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법조문 한번 읽어볼까? 안 읽으려 했는데. 자, 보세요. 맨 위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없었다는 얘기죠? 건물이 없었다는 얘기죠. 이때는 저당권자는 토지에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일괄 경매 청구권이고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 대가에 대하여는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뭐에 대해서만요?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점이 두 가지예요. 첫째, 토지만을 경매할지 아니면 건물과 토지를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첫 번째 기억할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꼭 저당권 설정자인 갑이 건물을 신축해야 되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제3자가 건물을 신축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자 꼭 건물을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신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 건물을 누가 소유하고 있어야지만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억 요건 해가지고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당권 설정자가 신축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뭐 하고 있으면요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다는 판례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효과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물 대금에서는 뭐 받을 수 없어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맨 밑에 줄에 있는 판례는 요겁니다.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끝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파헤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 X. 건물이 이미 있다면 뭐가 문제가 돼요?
법정 지상권이 문제되지 일괄 경매권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건물이 저당권 설정자 소유자가 아니죠. 누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어야 일괄 경매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따라서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건축한 건물이라도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일괄 경매가 허용된다. 맞죠? 누가 소유하고만 있으면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으면 되죠. 3번이 답이죠. 4번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하여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X.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5번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만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X죠. 토지만 경매할지 일괄 경매할지 누구 마음입니까? 저당권자 마음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이제 4번 해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죠? 물상대의가 나옵니다. 물상대의는 중요합니다.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자, 근데 이 건물이요 예를 들어서 멸실되거나 훼손이 됐어요. 이 건물이 공용징수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어떤 위험에 처하냐면 소멸될 위험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목적물이 멸실된다면 저당권 뭐죠? 소멸될 위험이 있죠. 공용징수 수용을 당하면요. 등기관이 수용 목적물에 있는 모든 권리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 등기가 있다면 직권으로 뭐예요? 말소하니까 저당권이 뭐 할 위험이 있어요? 소멸될 위험에 처한 거죠. 이때는 이 저당권자를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되는 게 뭐예요? 물상대인 거예요. 자, 어떤 문제냐면 이런 일이 생기면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에 처하지만 돈도 생겨요. 만약에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나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3자가 불지른 거라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수용을 당했다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수용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만약에 지급하기 전에 압류를 했다면 이제 이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요 가치 변형물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대유라고 해요. 주의할 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상대유가 인정되는 권리가 뭐냐? 저당권뿐만 아니라 전세권도 물상대유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아까 전세권 하면서 뒤에 살 거라고 한 부분이에요. 주의하실 것은 유치권은 물상대유가 인정되질 않아요. 왜 안 될까요? 유치권은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고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죠. 만약에 목적물이 뭐가 된다면요? 멸실된다면 실질적으로 유치권자는 점유를 뭐한 거예요? 상실한 거니까 물상대유가 논리적으로 인정될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은 물상대유권이 없고요. 저당권, 전세권에게 인정돼요.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물상대유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돈이 생겼다 하더라도 소멸될 위험이 없다면 물상대유라는 거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갑이 저당권이 설정된 요 부동산을 팔았어요.
팔고 병으로부터 매매 대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팔리더라도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은 없죠. 그죠? 오히려 누가 문제인 거예요?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산 병이 문제인 거지. 을이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100번 팔리든 1000번 팔리든 저당권은 소멸될 위험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규제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암 지급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압류를 해야 되는데 꼭 이거를 저당권자인 을이 직접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저당권자가 하든 일반 채권자가 하든 제3자가 하든 압류만 됐다면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개념 좀 조심하시고요. 솔직히 주의할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가 인정된다는 점하고요. 꼭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압류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 2번 우선 변제를 받는 효력 넘어갑니다. 넘어가가지고 배당 순위에서 박스가 나와요. 이거 뭐 하지 말라고요? 외우지 말라고요? 절대 외우지 마세요. 그죠?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외울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외우면 뭐예요? 문제 틀릴 수 있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전세권 할 때 말씀드린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뭐가 나옵니까? 제3취득자의 지위가 나와요. 자, 제3취득자는 뭐냐 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경매가 되면 권리를 무조건 박탈당할 사람입니다. 왜요?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그래서 보호하는데 어떻게 보호하느냐? 1. 제3취득자 경매인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2.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반대하더라도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세권 하면서 주택 임차인이 돈 갚을 수 있다 그랬죠. 그 주택 임차인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제3취득자예요. 왜요?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주택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요.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3. 경락도 못 받고 변제도 못 받았다면 필요비 유익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넘겨보시면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가 나와요. 1번 침해가 뭐냐? 특별한 건 없고요. 2번 구제 방법에서 뭐가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교재는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반환 청구권 없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물권법 다 끝났는데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이 총 세 가지죠.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요 세 가지는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특히 지역권과 저당권은 왜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유치권은 왜 반환 청구권이 없다고요?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뭐죠? 소멸되니까. 이유는 다르지만 유치권, 지역권,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판례는 중요한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2번에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담보가 부족하다면 담보물 보충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이러한 침해는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킨 거니까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저당권자는 즉시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상식적인 거죠. 그죠? 좀 나중에 자세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기출 파헤치기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맞죠?
이런 문제도 이런 질문도 내오겠죠. 이렇게 쉬운 것도.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다. X죠. 왜요?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당연히 뭐에도 종물에도 미치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미치지 않게 하려면 제3자에 대항하려면 그 사실을 뭘 해야 되겠어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 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은 지연 배상금은 몇 년분에 하나죠? 1년분에 하나죠. 그거는 뭐예요? 제3자의 관계에서나 그래.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해요? 다 갚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갚고 말소를 청구하려면요. 지연배상금은 1년만 같으면 돼요. 그렇지만 채무자가 갚고 말소를 청구하려면 지가 갚아야 될 전액 2년분 전액을 다 변제하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저당을 할 때 또 말씀드릴게요.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니까.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세 가능성에 따라 협의 취득 등 이게 뭐예요? 공용징수 수용이잖아요. 수용당했으면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의 잠깐만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문제에 따라 협의 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의를 할 수 없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협의 취득이라서 그래요. 협의. 요 매매거든요. 매매. 뭐라고요? 협의 취득이니까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위해서 취득한 거니까 실질이 이게 뭐예요?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매매인 거죠.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아요? 물상대의가 있는 것이 되지 않으므로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틀린 것은 몇 번이 되는 거죠? 2번만 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강제를 수용한 게 아니라 뭐예요? 협의 취득 매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5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넘깁니다. 4번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에서 1번 저당권 소멸 설명드릴 게 없어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 저당권만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고요. 채권과 함께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가 있고요. 2번 저당권에 소멸해가지고 369조가 나와 있는 것은 뭐 채권이 소멸시가 완성되면 저당권이 뭐죠? 소멸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없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네요. 그냥 채권이 소멸되면 뭐가요? 저당권도 소멸된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넘길게요. 넘기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특수한 저당권이 나옵니다. 자, 특수한 저당권에서 뭐가 나오냐면 공동 저당권이 나오는데요. 이 공동 저당권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유일한 뭐라고요? 계산 문제. 근데 이게 나올 만한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니까 보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최근에 또 중요한 판례도 있고 그래서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고 까다롭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은 뭐죠?
기본 개념만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든다라고 접근하시면 되고요. 교재 보시면 418, 419, 420, 422페이지까지 상단까지 어떻게요? 나와 있죠. 그죠? 안 읽어보셔도 돼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교재 뭐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장황해. 이거 기억한다 그래서도 연습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핵심적인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뭐만 하시면 돼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을이 갑에게요 1억 5천을 빌려줬어요. 공동저당이 나오면 빌려준 돈이 주로 1억 5천입니다. 왜냐하면 1억 빌려주면 계산이 딱딱 안 떨어지셔서. 자, 이렇게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이게 뭐예요? 공동저당이에요. 그래서 공동저당이란 한 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우리가 뭐죠?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인데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이시에 배당할 것인지 따로따로 배당할 것인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죠? 첫째,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이시 배당할 것인지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A와 B를 한꺼번에 다 경매에 넣어가지고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씩 경매에서 배당할 것인지 누구 마음이라고요? 을 마음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할 내용이에요. 두 번째, 동시 배당 시입니다. 자, 지금 우리 A와 B를 동시에 배당하겠다라고 뭐죠? 선택을 했어요. 첫째, 원칙.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A 부동산이 1억이고 B 부동산이 2억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을이 만약에 동시 배당을 선택해서 다 경매해버리면 얼마가 나와요? 3억이 나오니까 받을 돈은 얼마예요? 1억 5천이니까 A에서 얼마를 받을지 B에서 얼마를 받을지 분담액이 뭐가 돼야 돼요? 결정이 돼야 되는데 무엇에 따라서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1억 대 2억의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산수가 나요. 비례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더해서 밑에 깝니다. 1 더하기 2는 뭐죠? 3이니까 깔면 A에서는 뭐죠? 3분의 1, 5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B에서는 3분의 2, 얼마 가져갑니까? 1억을 가져갑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게요, 산수인데 아주 간단한 산수가 나와. 근데 이거를 뭐 계산기 끊을 것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 풀면 되는데 모르면 이것도 뭐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예외가 있어요. 다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하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요 A도 B도 모두 채무자인 갑의 것이라면 원칙에 따라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B부동산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물이 존재할 때는 그때는 채무자 소유물부터 선배당을 실시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A는 갑의 것이 맞는데 B는 뭐죠? 갑의 것이 아니라 물상보증인 소유면 동시에 배당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A부터 먼저 배당을 실시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억을 을이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가고 잔액이 존재하는 경우만 존재시만 물상 보증인 소유물에 대해서 배당을 실시합니다. 말로 쓰는 게 기네, 그죠? 따라서 지금 A를 먼저 배당하고 1억 다 가져갔더니 얼마가 모자라요? 5천만이 모자라죠. 따라서 B에서 얼마 가져가요? 5천만 원을 가져가게 된다. 만약 시험 문제 나온다면 요 2번이 답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양으로 3번입니다. 3번 20배당시입니다. 20배당시 첫째 전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지울게요. 자, 만약에 A 부동산이 1억이고 B 부동산이 2억인데 을이 동시 배당한 게 아니라 A부터 경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억 원을 을이 어떻게 해요? 다 나갑니다. 전액을 다 변제하게 됩니다. 전액을 다 뭐 받게 돼요? 배당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후순위 권리자죠. 자, 보세요. 자, A 부동산에 1순위가 을이고요. 2순위가 정이 있어요. 자, 을은 동시 배당을 선택할 수도 있고 20배당을 선택하고 지 마음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을이 동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요 A에서는 얼마를 가져가요? 3분의 1을 해가지고 얼마만요? 5천만 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죠? 계산해 봤잖아요. 정은 2순위는 나머지 1억 중에 얼마를 받게 돼요? 5천만 원을 받겠죠. 그죠? 또 계산 다시 해야 돼요? 가액의 비율에서 1억 대 1에서 A에서 얼마요? 3분의 1. 1억 5천에 3분의 1이니까 얼마 가져간다고요? 5천만 원만. 얼마 남았어요? 5천만 원 남았으니까 정은 얼마 받게 돼요? 5천만 원을 받겠죠. 근데 만약에 저 을이 20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가죠. 그럼 얼마 가져가요? 1억을 다 가져가기 때문에 정은 받을 돈이 얼마가 돼요? 빵원이 됩니다. 그러면 정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을의 선택에 따라서 5천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빵원도 될 수 있다라는 뭐예요?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액 변제하겠네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공동 저당권자의 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 5천만 원을 이시죠. 5천만 원을 20에 해당할 때 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을에 대한 비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뭐에서요? 대위 행사에서 받으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일단 틀만 잡아놓죠,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다만 여기 얘입니다. 다 했어요. 대위 목적물이 물상 보증인 소유인 경우에는 이때는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까지. 자, 다시 한번요. 20배당에서 을이 A 부동산에서 1억을 다 받아가면 후순위 저당권자인 정은 5천만 원을 을에 대한 B의 권리를 뭐해서요? 대위 행사에서 B에서 얼마를 받으면 돼요? 5천만 원을 받으면 되는데 만약에 요 대위 목적물이 채무자인 갑의 소유가 아니라 병,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그때는 대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이 뭘 보게 됩니까?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것도요, 굉장히 많은 양을 걔가 뭐요? 축약을 한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긴 하지만 어떻게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동시배당하든 일시배당하든 누구 마음이에요? 채권자 마음이다. 동시배당하면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물상 보증인 소유물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부터요? 채무자 소유물부터 먼저 배당하고 남 모자라는 게 있어야지만 뭐죠? 물상 보증인 소유물을 배당하게 됩니다. 만약에 채권자가 이시 배당을 선택하게 되면 전액을 다 가져가게 되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그런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다른 물건에 대한 권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대의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대의 목적물이 채무자 소유가 아니라 물상 보증인 소유라면 대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공시법 시간에 이런 걸 배워요. 공동저당권이면 공동저당이란 취지를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배우셨죠? 왜요? 정의 입장에서는 의뢰저당권이 공동저당권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요? 얘가 공동저당권이면 뭐 보는 일이 발생해요?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것도 있나요? 공동담보 목적물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배웠나요?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공동저당이 설정되면 굉장히 일이 뭐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미리 간소하게 해서 담보 목록도 뭐죠?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몇 문제만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근저당이죠. 근저당. 의 및 성질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제가 한 10분 정도 좀 더 할게요. 10분, 한 5분 정도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학원을 하고자 해요. 학원을. 그래서 해커스 출판사에 가가지고 여기 학원은 직영학원이죠. 그죠? 직영학원 이런 일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지사학원이 나오면. 교재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출판사에서 못 믿겠대요.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학원을 어떻게 하냐면 출판사에서 책을 받고 수강생들한테 먼저 판매를 하고 나중에 뭐죠? 후불로 결제해 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뭘 해야 돼요? 외상 거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출판사 입장에서는 갑을 어떻게 해요? 처음 보니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H 출판사에서 뭐죠? 담보를 설정해 달래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아직 외상 거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미래의 채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갑이 출판사에게 얼마나 외상을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장사가 잘 되면 많이 외상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뭐죠? 적게 외상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뭐죠? 불확정한 채권인 거죠. 그 다음에 또 거래를 시작하더라도 이 금액이 뭐죠? 줄었다 많았다 하겠죠. 다시 말하면 뭐죠? 불특정한 채권인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를 빌려준다라는 건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죠. 다만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근저당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저당은 외상거래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채권, 불확정한 채권, 불특정한 채권을 어느 범위 내에서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받기 위하여 설정한 저당권을 우리가 뭐죠? 근저당이라고 하는 거죠. 의의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겠죠, 그죠? 그럼 계속 보자고요. 그래서 채권 최고액 얼마를 적었냐면 3천만 원을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거래를 어떻게 해요? 시작하는 거죠, 그죠? 시작해가지고 첫 달에 외상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됐어요.
다음째 달에는 뭐죠? 2,700이 됐어요. 늘어나죠. 증가 변동하는 거죠. 그죠? 근데 깜짝 놀랐죠. 왜요? 좀 있으면 얼마가 돼요? 3천만 원이. 그래서 H출판사 갑한테 빨리 갚으라고 닥달해가지고 갑이 2,700을 결제하는 바람에 빵원이 됐어요. 그래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앞으로도 계속 뭘 해야 돼요? 거래를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채권이 영원이 되더라도 담보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부종성이 완화 내지 배제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중간에 거래하는 과정에서 채권이 뭐가 되더라도 빵원이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부종성이 뭐죠? 완화되죠. 자, 계속 거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거래했더니 뭐죠? 외상이 얼마가 됐어요? 2천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세 번 또 했더니 어떻게 이제는 외상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한번 결제받은 적이 있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채권액이 5천만 원이 되는 순간 이 학원이 뭐죠? 망했어요. 망하면 뭐 하겠어요? 경매하겠죠. 그죠? 그러면 요 H출판사는 어느 범위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3천만 원까지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규제 보자고요. 의 나와 있고 2번 성질해가지고 부종성이 뭐가 돼 있어요? 완화됐다. 중간에 채권이 소멸되더라도 근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그죠? 2번 피담보 채권이 뭐라고요? 불특정하다. 미래 채권,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는 거니까요. 우측에 성립해가지고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이 되고 3번 근저당권에 효력해가지고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는데 기억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는다. 왜요? 아까 우리 일반 재산권의 경우에는 금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을 몇 년분에 하나 했어요? 1년분에. 근데 근저당권은 얼마까지 담보 안 되는 개념이니까 그거보다 뭐 할 수 없어요? 커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굳이 1년분에 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채권 최고액 내라면 지연배상금은 1년분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B번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아요. 어디에요? 채권 최고액에. 왜요? 왜 채권 최고액에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망해가지고 얼마를 받아야 돼요? 5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경매했더니 경매비용, 실행비용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500만 원은 채권자가 받는 돈이에요? 누가 받는 돈이에요? 법원이 받는 돈이죠. 그죠? 법원이 빼는 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금액을 여기다가 포함시켜버리면 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얼마밖에 못 받아요? 2,500밖에 못 받는다는 거죠. 부당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실행비용은 따로 계산할 문제지 뭐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거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C번에서 중요한 게 나왔죠. 판례도 마찬가지고. 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경매한다고 막 닥달을 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고 싶어요. 그러면 채권 최고액인 3천만 원을 갚아야 할까요? 채무자인 갑은 5천만 원 다 갚아야 될까요? 5천만 원 어떻게? 다 갚아야 된다. 왜요? 이 3천만 원이라는 것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 것이지 채무액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고 말소를 청구하려면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출문제 나왔지만 지연배상금도 마찬가지로 채무자가 갚을 때는 1년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채무자는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제3자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3천만 원만 갚으면 돼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만요?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일반 저당의 경우에는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지연배상권 몇 년분만 갚으면 돼요? 1년분만 갚으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판례도 같은 취지.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근저당권의 변경 할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아직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중간에도 뭐 채권자 변경될 수 있고요, 채무자 변제될 수도 있고, 채권 최고액도 어떻게 해요? 변경할 수가 있고요. 2번 피담보 채권의 확정입니다. 자, 언제 채권액이 확정되느냐? 저는 뭐라 그랬어요? 망했다 그랬죠. 계속적 거래관계가 뭐죠? 종료가 되면. 외상거래가 끝나면 채권액이 뭐가 되겠어요? 확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억, 존속기간 내지 결산기에 도래. 니은, 기본계약의 해지 내지 종료. 무슨 말이에요? 계약 끝났다는 얘기죠. 우측에 디귿, 채무자의 파산 또는 뭐죠? 회생 절차의 개시. 이게 다 뭐예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가 되면 근저당권의 채권액은 뭐가 돼요? 확정이 된다. 왜요?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1번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돼요.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A번 근저당권자 스스로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신청 시 채권액이 확정이 되지만 B번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데 채권액이 확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소멸이 하죠. 따라서 나보다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의 근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피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확정되는 시기를 어떻게 해요? 늦춰주는 거예요. 최대한 늦춰주는 시점이 언제인 거예요? 매각대금, 경락대금 완납신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경매가 신청되면 채권액이 뭐가 돼요? 확정이 되지만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언제 채권액이 확정됩니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했을 때 뭐죠? 확정이 돼요. 하단에 4번 근저당권에 이전해가지고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 망하기 전이죠. 그죠? 망하기 전이에요. 망하기 전에 요것만 양도했어요. 요것만 2천만 원만 예를 들어서 Y에게 양도했어요. 이때 Y에게 근저당권 쫓아가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요? 계속 거래해야 되니까. 따라서 확정되기 전에 일부 채권이 양도된다고 해서 근저당권이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일반 채권하고 똑같아요. 넘겨보시면 뭐 확정 후에는 채권과 함께 양도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요. 판례는 지금 말씀드린 요거예요.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가 되는 동안 일부 채권만 양도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이 뭐 되진 않아요? 쫓아가진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다 했죠. 그죠? 다 했는데 우리는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무조건 근저당이라 했잖아요. 뭐가 없더라도요? 이런 거 없더라도요. 이렇게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설정하는 근저당을 뭐라 그러냐면 포괄 근저당이라고 해요.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인 뭐예요? 저당권. 우리는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채권 최고의 한도로 어떻게 해요? 근저당을 설정하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포괄 근저당이라고 하고요. 물론 뭐예요? 유효하고 가장 일반적인 근저당 담보가 뭐가 되는 거죠? 포괄 근저당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출문제 파헤칠 볼게요.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피담보 채무의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X. 채무자 변경할 수 있죠. 그죠? 그죠? 답은 1번. 2번 2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의 한도 내라면 전액 근저당권에 의해 탐보된다. 맞죠? 2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뭐 외상거래, 돈 빌려주는 거 이런 거 있어야 된다. 그죠? 4번 후순위 근저당권의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 및 완납한 때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확정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행위 채권 제국을 초과하는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자 그 채권 제국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번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어요. 근저당권자가. 왜냐하면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다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굳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돈을 갚아서 말소를 청구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따라서 채권 채국을 변제했다 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은 뭐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물권과까지 끝난 거고요. 다음 주에는 뭐예요? 계약부에서 이권을 들고 오는 거겠죠? 이권.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해 봤는데 그냥 차근차근 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딱 2주 할 거예요. 2주.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2주 정도 하면 끝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